사토시 나카모토는 우리의 문명 수준에 맞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보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안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때가 돼서 등장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인터넷, 전화기, 자동차 이런 것처럼 문명을 바꿀 만한 발명품이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등장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썼습니다. 10월 31일에 백서를 내놨죠. 마틴 루터의 99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벽에 붙인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날에 맞춰서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현대판 반박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돌려서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하고 50개의 비트코인을 스스로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런 시대적 요구,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우연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1월 3일에 만들어낸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과 2009년 1월 3일이라는 날짜와 2100만 개라는 총 발행량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존재가 2009년쯤에 등장한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가치의 이동과 저장 방식을 계속해서 문명의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문명의 수준과 화폐, 즉 가치의 이동과 저장 수단이 완전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명의 수준에 걸맞은 가치의 이동과 저장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고 또 화폐로 조개 껍데기, 소금, 동물의 가죽, 장신구 이런 걸 썼습니다. 문명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금속의 주조 기술이 나오면서 기원전 몇백 년 전이죠. 그러면서 주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금속을 주조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조개 껍데기나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무겁고 개량하기가 불편하고 또 변질이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 말고 사람들이 휴대하기 좋고 변질이 잘 안 되는 금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 화폐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잖아요. 한 몇 년이나 썼을까요? 한 2000년 가까이 썼을 겁니다. 이 금속 화폐를. 왜냐하면 BC 200~300년 전에도 금속 화폐를 썼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돈의 형태로 썼던 것은 이제 금속 화폐죠. 근데 금속 화폐가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속 화폐 대신에 금 보관증이 지폐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종이 화폐가. 그리고 은행이 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전산망이 도입됐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가치의 이동과 저장 수단, 은행을 통해서 가치를 저장하고 은행을 통해서 가치를 이동시킨다. 국제적인 가치의 이동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 스위프트를 끼워서 이동시킨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은 금융의 껍데기를 디지털로 바꿨지만 알맹이는 그대로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2008년 우리가 다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러더스 이런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을 다 합치면 뭔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좀 현대화하고 이런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금융가 자본가들은 이 모순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부를 증식시키는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보고 2008년 이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문명 수준에 맞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백서의 제목은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입니다. 개인과 개인, Peer-to-Peer 전자화폐 시스템이죠. 그래서 2008년 이때쯤이면 우리가 은행이라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없이 개인이 직접 가치를 이동시키고 또 개인이 자기 지갑에 스스로 가치를 저장시키는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 나올 때가 됐어 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 인류가
만들어 온 암호화, 컴퓨터 과학, 인터넷이 이미 등장해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경제학, 화폐 이론, 게임 이론, 사이퍼펑크의 정신, 자유, 프라이버시, 검열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인데 이 개별적인 학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전시킨 게 아니죠. 인류가 그동안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시켜서 학제 간 융합체인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거죠. 자, 페니 맥, 프레디 맥, 리만 브로더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쪽박을 찼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계속 찍어내서 법정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가치를 스스로 이동하고 저장하는 금융주권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시스템, 누구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가치의 이동과 저장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그런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겠다. 근데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니까 가능했던 거죠.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연구의 골몰한 끝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 지식, 경험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그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에게서 수렴돼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안 만들었으면 아마 2008년부터 그 멀지 않은 시기에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컨셉으로 나왔겠지만 어쨌든 우리 문명 수준의 인류의 문명 수준의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은 맞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작업 증명, 합의 그리고 2100만 개란 절대적 희소성 그리고 개인의 자기결정권, 자기주권 이런 것을 현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갖지 못한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술이 이미 그 전에 90년대 TCP/IP와 HTTP 기술이 등장을 해서 인터넷이 대중화돼서 문명을 완전히 바꿨던 시기입니다. 2008년은. 모든 게 디지털로 다 빨려 들어갔죠. 블랙홀로. 세상은 WW위에서 새로 지어졌습니다. 학교도, 은행도, 백화점도, 경찰서도 모든 게 다 WWW위에서 새롭게 구축이 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니 정보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보는 자유롭게 저장되는데 왜 가치는 이 인터넷망 위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저장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중지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보는 복사해도 되지만 가치는 주인이 있잖아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쓴 가치를 두 번 쓰면 안 됩니다. 정보야 복제해서 많이 퍼뜨리면 좋지만 가치는 그런 게 아니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봤을 때 문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인류가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WWW에 다 올라갔습니다. 정보의 이동과 저장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치의 이동과 저장 방식은 왜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쓸까라고 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도 사실은 해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페이팔을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위에서 가치가 이동하고 저장될 수 있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법적인 제약도 있고 정치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서 크게 기업을 성공시킨 게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죠. 그렇지만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능하다고 본 거고 그래서 이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의 이동과 저장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정보가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공짜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됐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산업화의 시대가 개막이 됐고 그러니까 이 돈의 인터넷이 2009년도에 등장하고 2020년대에서 이제 채택이잖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성각자가 만들어 오는 것에
필연성을 깨닫고 이제 2020년대에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채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미 디지털 기술은 등장했고 은행과 월가 이런 금융기관들의 중앙화된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 봤습니다. 그 암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중지불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암호화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의 자기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수요는 늘 존재했지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모든 퍼즐들을 끼워서 정보만 자유롭게 이동하고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치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과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이동과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그 다음에 돈의 인터넷의 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은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메일로 인터넷은 곧 이메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수준이다. 지금 딱 그때 초기 상황이다. 근데 인터넷이 이메일인가요? 이메일은 아주 초기의 서비스였죠. 인터넷은 이메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메일 수준의 인식과 채택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메일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모바일까지 지금 디지털 세계, 디지털 문명을 생각해 보면 이 돈의 인터넷이란 비트코인 위에서 앞으로 쌓아 올려질 금융과 가치와 엄청난 그런 문명의 변화가 비트코인 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인터넷의 등장은 필연적이었고 때가 돼서 충분한 기술과 어떤 환경 또 시대적 요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비트코인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채택 과정에 있는데 96년과 7년의 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투자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 아닙니다. 인터넷 그 자체죠. 돈의 인터넷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전화기가 18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 전화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원래 만들었고 특허가 만료돼 갖고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특허 갱신을 못할 때 그레이엄 벨이 특허를 출원했고 거의 하루 차이로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벨한테 빼앗겼던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최소 3명이 전화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발명을 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혼자 천재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혼자 다 만들어서 전화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고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 전화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거의 동시 발명이 일어난 거죠. 이 여러 명이 전화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는 특정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벨이 없었어도 그레이가 만들었고 무치가 만들었고 이 세 사람이 다 없었어도 누군가가 이때쯤 만들 만한 필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것을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연이죠. 하지만 전화기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성숙, 인프라, 사회적 수요가 동시에 무르익으면서 거의 동시에 여러 명의 발명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전자기학이 발전했고요. 전신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신을 보냈잖아요. 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문자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전기 변환 기술이 이미 발달해 있었고요.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전화기가 등장한 거죠.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도 똑같은 그런 기술적으로 이미 축적이 돼 있고 사회적 요구, 문명의 발달의 수준이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적 화폐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디지털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매개를 통해서 가치가 이동되고 저장하는 게 등장할 때가 돼서 등장을 한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걸 구현해낸 것이고요. 근데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전화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냈지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우연적 필연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란 이름으로 2007년도인가 만들어낸 것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술의 수준은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가 돼서 등장한 거거든요.
컴퓨터가 소형화됐고 이미 인터넷이 보급이 돼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통신 환경이 구축이 됐습니다. 2G, 3G, 4G, 5G로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지 않고 빠르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2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와 작은 화면에 아주 해상도 높게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터치 기술이 스마트폰의 등장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미 발전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고 그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폰도 나오면서 지금은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 이렇게 기술이 또 사람들이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처폰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처럼 이메일도 쓰고 우리 영상도 보고 웹브라우징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 발달돼 있었고 네트워크 환경도 다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딱 그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안 만들었으면 안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회사,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등장도 우리 문명의 수준이 스마트폰의 등장이 필요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등장한 거지 우리의 문명 수준과 별개로 스마트폰이 발명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수준에 맞게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은 우연한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지만 이것이 등장한 것은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때가 돼서 등장한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은행을 믿고 또 정보는 실시간으로 국경 없이 24시간 흐르는데 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며칠씩 걸려서 수수료를 왕창 떼이면서 또 은행 사람들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왜 우리가 가치를 이동시켜야 되지? 내 돈인데 왜 은행이 내 출금을 제한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내가 내 돈을 스스로 저장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거야? 정보는 되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면 우연적 필연이죠. 그래서 전화기도 그랬고 전화기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등장도 벤츠,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처음 만들었지만 그 만들 때가 돼서 만든 겁니다. 그게 기술이 그 정도 다 발달했고 니즈도 있었고 기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뭔가 도어투도어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말 말고 기계공학 기술의 발달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뭔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연히 등장하는 건 없습니다. 다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때가 돼서 등장한 것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이 그전에 인터넷 혹은 그전에 전화기, 그전에 자동차 이런 것처럼 문명을 바꿀 만한 발명품이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10년, 20년 동안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듯이 비트코인이 우리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모니터리 시스템 싹 다 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피니의 사고 실험에서 비트코인에 접근 가능한 시장은 전 세계 부의 총량이다. 왜? 모든 게 비트코인 위에 올라갈 거니까. 다 비트코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는 분모가 2100만입니다. 2100만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900조 달러면 분모가 2100만 개, 분자가 900조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가치는 비트코인 위에 다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할피니가 2009년도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10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가 전부 비트코인에 올라왔으면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2100만으로. 그래서 분모는 2100만 개 고정, 분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사고 실험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등장은 우연적 필연이고 필연이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 세계의 화폐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우연적 필연입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비트코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문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학제간 융합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컴퓨터 전문가, 암호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은 정말로 풀기 어려운 컴퓨터 과학 문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개선 제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과 암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롭게 나타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화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2026년 오늘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돈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이. 돈이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쓸 돈인지 생각해 보게 하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산업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던 산업이잖아요. 크립토 산업이라는 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 산업, 이를테면 거래소도 있고요. 또 지갑 서비스 하는 업체도 있고,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니까 제조사도 있습니다. 수탁 서비스도 있고요. 또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해야지 또 ETF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겼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생긴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쪽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 학제간 융합체, 문명사적인 발명품,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투자만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변화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뉴스레터도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비즈니스, 또 이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모색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죠. 투자 대상입니다. 어차피 현금은 들고 있어봐야 계속해서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금에 투자하든 비트코인에 투자하든 어디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투자 대상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의 중심이 없다? 어떻게 권력이 없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원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당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정당의 주도하에 국가의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것의 바탕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을 인간이 중앙화돼서 의사결정을 해서 정치 세력화해서 질서를 유지시킵니다만, 비트코인은 수학적 코드와 물리로 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POW라는 그런 물리학적인 앵커링을 통해서 또 탈중앙화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권력의 주체가 없이 고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실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험이 17년째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야기해봐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비트코인 앞에서는 누구나 문맹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맹이라는 것은 완전 까막눈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트코인 문해력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3이다. 대학생도 아직 되기가 너무 어려운 학제간 융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공부해보자. 비트코인을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고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과 어떤 철학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비트코인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0시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게 매일 1시간씩. 그래서 1000일을 하면 1000시간이 되죠. 비트코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만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0일을 투자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문해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을 1000일을 공부하고 1000일을 경험해야지 비로소 온전한 그 이론과 경험이 상호 검증해서 교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비트코인 문해력을, 비트코인 리터러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시간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가 단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자라는 취지 그 이상입니다. 인생 전반에서 자기 주권을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구조적, 장기적 사고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인간의 심리,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심리적 안정상태, 심리적 자기수탁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단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